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국어논술 용수빈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가천대학교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 2024학년도 모의 기출문제들을 조금 풀어볼 예정인데요. A형 2024학년도 거 4문제 정도를 OT 강의로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가천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논술 100%, 즉 내신 점수 전혀 필요 없이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수능 최저 역시도 그냥 한 과목만 3등급 안쪽이면 되기 때문에 너무 최저에 고민하지 않고서 시험 열심히 준비하면 우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12명 정도를 지금 가천대에서 약술논술로 선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40명은 의예과이긴 한데 이 친구들은 국어는 안 봐요. 따라서 우리 900명 남짓 정도는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준비를 통해서 합격을 생각해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다 수학, 국어 과목 공통으로 보고 있고요. 의예과만 수학만 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또 가천대 말고도 서경대, 수원대, 삼육대, 한신대, 그리고 올해 추가된 게 을지대, 상명대, 신한대 요 정도가 지금 약술논술로 학생들 되게 많이 뽑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EBS 연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차피 수능 준비하면서 우리 수책 수학 문제들 풀면서 이 약술형 논술도 곁들여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본 학원에서는 논술 1대1 첨삭부터 1년 동안 연중 상설로 논술 반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소수 정예로 그리고 자체 교재들 제작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고요. 네. 저 말고도 이렇게 다양하신 선생님들께서 논술반 연중 상설로 개설해서 진행되는 중입니다.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인문계열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자연계열은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보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우리 수능 최저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학과들이 이 인문계열, 자연계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개 영역에서만 3등급 안쪽으로 우리 성적 나와주시면 되고 바이오로직스 학과랑 클라우드 공학과 이 두 학과는 좀 특별학과라서 얘네만 최저가 조금 빡세요. 이게 영역에서 5등급 이내이거나 혹은 2합 4이거나 이 정도 맞춰주면 저 학과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 범위 보시면 1학년 국어를 출제 범위로 삼고 있고요.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해야 하고요. 또 제시문의 핵심 내용들을 정확하게 표현한 답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시험 날짜는 자연계열을 제외한 인문, 컴퓨터공학과, 간호학과, 클라우드공학과, 바이오로직스학과 다 11월 25일에 우리 시험을 보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2024학년도 11월 26일에 봤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능 이후로 열흘 정도 지난 뒤에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집단이랑 모집 인원 보시면 경영학과 50명 뽑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학과들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 금융빅데이터 학부 26명 이렇게 뽑고요. AI 인문대학교는 전체 71명 뽑고 법과대학교에서는 44명 뽑고 있죠. 또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에서도 58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반도체대학에서 61명,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는 단독으로 40명씩 뽑고 있고요. 또 보시면 간호학과에서는 무려 83명 뽑고 있고, 또 뭐 방사선학과, 운동재활학과, 의예과, 바이오로직스학과도 약술형 논술로 학생들 많이 뽑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술고사 가이드에 들어가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100%고 수능 최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험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예상되니까 미리미리 일찍 준비하는 사람들이 약술형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모의 기출문제 A형을 통해서 우리 2025학년도에 가천대에서 어떤 식으로 약술형 문제가 출제가 될지,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이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수능 국어에서는 사실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든 문제를 보시고 본문을 읽으시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약술형 논술에서만큼은 무조건적으로 문제를 좀 먼저 읽으시고 본문을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능 국어에서는 사실 제시문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들은 다 문제에서 나에게 묻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시고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약술형 논술에서는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제시문에 딸려있는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문제 먼저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독해를 시작할 겁니다. 자, 문제 먼저 확인하실까요? 자, 보시면 보기는 위 강연을 들은 청자의 반응이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글이 강연에 대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강연을 들은 청자의 반응인데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고 니은의 표현 효과를 A에서 찾아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요게 제목입니다. 자, 보기 보시면 어제 민수가 도서관에서 떠들었을 때 민수야, 넌 왜 도서관에서 공부 안 하고 떠들기만 하니? 공부 못해서 내일 시험 망치면 난 너 원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민수야, 친구랑 할 얘기 있으면 도서관 오지 마 라고 조금 싸가지가 없게 말을 하죠. 앞으로는 땡 전달법에 따라 아하,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거죠. 무슨? 전달법에 따라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치졸하게 말을 할 건가 봐.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떠드는 소리에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 내일 시험을 망칠까 봐 걱정돼. 그러니까 민수야, 친구랑 할 얘기 있으면 휴게실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 조금 더 온화한 투로 바뀌었죠. 이 부분이 뭐의 결과다? 땡 전달법을 적용한 결과다. 근데 얘들아 봐봐. 보시면 니은이 밑줄 친 부분인데 내가 만약 이 땡 전달법 자체에 대한 표현 효과가 궁금했다면 밑줄을 전체에 다 쳐놨겠죠. 왜? 이 따옴표 부분 자체가 땡 전달법에 대한 결과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초반 한 문장에만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럼 이건 다시 말해 이 땡 전달법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나 봐요. 그 요소 중에서 특정 요소의 표현 효과를 제시문에서는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인 땡 전달법의 이름을 쓰시고 걔의 이하 요소들이 있을 건데 그 요소들 중에서 적절한 표현 효과를 골라 써주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항상 여러분 입시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본격적인 독해 들어가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전문가인 땡땡땡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땡 전달법 나왔다. 나 전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 전달법이란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우리는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데요. 전달법이 두 개야. 근데 우린 문제를 미리 읽고 왔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적어야 할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적용할 건 더 긍정적인 방식이고 더 온화한 방식이었잖아.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자고요. 너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논조가 되고 그래서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답으로 적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나 전달법은 상대방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확신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정답으로 적어야 할 건 나 전달법이에요? 너 전달법이에요? 나 전달법이겠죠. 1번을 답으로 빠르게 나 전달법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 전달법은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건, 감정, 기대로 메시지를 구성해 전달합니다. 여기가 중요하지. 왜? 우리 아까 미리 예측을 했잖아요. 왜 나 전달법의 전체에 대한 표현 효과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표현 효과를 묻는 거지? 아, 나 전달법이 뭔가 부분,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자, 자신이 문제로 인식한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저거 조금 띠꺼운데 하는 그 행동 혹은 사건이 바로 사건이라는 거야. 그 다음, 감정에서는 요 사건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에 대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감정입니다. 그 다음 기대에서는 뭘 하냐면요. 그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기대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나 전달법의 합의 요소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건. 두 번째 감정. 그 다음 기대. 근데 우리 답 쓸 수 있어 없어? 아직 쓸 수 없어. 왜냐하면 얘네들의 표현 효과까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걸 골라서 써줘야겠죠. 다음. 자,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 표현 효과 얘기를 할 거예요. 나 전달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 언급할 때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까? 감정 얘기할 때는 그 다음 무슨 얘기할까? 기대 얘기할 때는 요렇게 가겠지. 얘네 중에서 적절한 표현 효과 찾아주면 돼.
사건 언급할 때는 문장 주어를 꼭 나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상대방이 부정적 문장의 주어가 되지 않아 반발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표현 효과 되니 안 되니? 되죠. 이 부분이 표현 효과가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그럼 이건 뭐에 대한 효과야? 나 전달법 중에서도 사건을 언급하는 것에 대한 표현 효과인 거지. 그 다음,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지가 않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명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나 전달법을 해봤자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기대를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표현 효과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우리가 하셔야 할 일이 뭐냐? 밑줄 친 부분이 사건이냐 혹은 기대냐 이것만 잡아주시면 답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밑줄 친 부분 다시 보자.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떠드는 소리에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이거는 우리 아까 사건, 즉 내가 띠꺼운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지칭하는 표현이니 아니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기대니 이거 사건 파트죠. 그래서 사건에 대한 표현 효과인 어느 부분이 정답이 된다? 사건에 대한 표현 효과인 이 부분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첫 어절인 그래야와 마지막 어절인 때문입니다.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답 보시면 첫 번째 전달법 이름 나 전달법이었죠.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따옴표까지 쳐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 전달법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겠죠. 자, 2번 보시면 우리 아까 확인한 부분 맞지? 그래야 때문입니다. 즉 사건에 대한 표현 효과를 제한적으로 적어주셔야 해요. 나 전달법 자체에 대한 표현 효과를 써주시면 안 돼. 뭐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 뭐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더 온화하다. 이딴 거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뭐 이 문제 2번 역시도 문제 먼저 확인하고 우리 본문 들어갈 거예요. 2번 봅시다.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기억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 1,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기억은 그럼 기억이 뭔지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기억 뭐야? 시호. 요거는 민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 중에서 뭐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래. 그럼 다시 말해 민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이 하나야 둘이야 셋이야 많아? 몰라. 아무튼 하나는 아닐 거야. 이게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뭔가를 실현해주는 충족시켜주는 그게 바로 시효래.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거랑 유사한 제도로 이게 있었대.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거 뭐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주인공은 시효예요. 얘가 무슨 이상을 실현해준대. 그거 일단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얘랑 비슷한 조선시대의 제도가 있었대요.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답안 빠르게 찍어낼 수 있겠죠. 본문 갑시다. 자, 민사소송법은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정성과 함께 소송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경제성이라는 이상을 모두 추구하고 있다. 그럼 둘 중에 뭐일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치? 재판이 공정해야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더디게 돼서 소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공정함 온리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즉 경제성이 이 글에서는 공정성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메인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요 정도 독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경제성 추구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 알겠어.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경제성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요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낼 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소송 당사자 중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이때 어떻게 하느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왜?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중이니? 경제성을 어떻게 이뤄낼지 얘기하는 중이잖아. 그래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이런 걸로 진술 내용을 갈음한다. 갈음한다는 대체한다 혹은 대신한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 단어 모른다고 이 문제 못 풀지 않아. 이 정도는 맥락적으로 읽고 넘어가셨어야 돼. 그래서 한쪽이 출석 안 했을 때 뭘로 퉁친다? 소장, 답변, 준비, 서면, 종이로 퉁친다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출석도 안 한 주제에 서류도 안 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변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즉 그냥 너 탈락. 이제 네 얘기 안 들을게. 이런 얘기야.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왔어. 불출석 시에 불출석 시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서면도 없으면 그냥 고려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어. 뭐에 대한 경제성 추구에 대한 첫 번째 케이스였어. 그 다음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나왔습니다. 시효라는 제도를 두어서 소송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얘들아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시효라는 개념이 1번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연쇄적인 개념인지 아니면 1번 얘기 다 했고 새로 나올 2번 얘기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 우리 1번에선 무슨 얘기 했냐면 누가 출석을 안 했어? 종이로 퉁쳐. 그래도 안 되면 없는 걸로 치자. 근데 시효는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한을 정해두재. 그러니까 애초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을 정하자는 거잖아. 연속되는 얘기니 아니면 좀 새로운 얘기하고 있니? 이건 새로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시효는 두 번째인 거야. 뭐를 하기 위한? 우리가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시효라는 건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즉 어떤 사실이 오래 지속됐어. 그럼 뭐를 더 이상 안 따져? 권리관계를 안 따진다는 거야.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서 뭐를 그냥 쭉 가자? 어떤 상태가 사실이 오래 지속됐어? 그럼 그냥 그 사실로 킵고잉 하자고. 더 이상 따지지 말자고. 그게 바로 뭐다? 시효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니네가 이해를 못 하실까 봐 너무너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거든. 보자.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제소기한이 지나면 이거 뭐랑 같은 말이야? 즉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랑 똑같은 얘기야.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나 옳고 그른 거 안 따져. 이게 뭐랑 같은 얘기야?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또 그 다음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거 뭐랑 같은 얘기니?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한다. 그러니까 얘들아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든 아니면 약술연술 공부를 할 때든 국어에서 뭔가 너무 개념어가 많이 등장하고 전문 용어가 마구 등장하는 어려운 문장이 나왔다 쫄지 마. 고3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그래서 무조건 어차피 부연 설명을 해줄 거니까 내가 조금 캐치가 안 됐다? 그럼 다음 문장을 통해서 내가 앞 문장을 충실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 뭐를 안 할 경우? 우리 시효를 안 할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 간의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건 뭐의 문제야 지금? 낮 시효의 문제, 낮 시효의 문제. 얘들아 다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논리적으로. 그럼 시효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니? 시효가 있다면 효율성이 업되겠죠.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시효의 어떤 장점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글에서 어쨌든 해야 할 일은 뭐야? 시효가 어떤 이상을 충족시켜주는지 그리고 시효랑 유사한 조선시대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쓰시면 되겠죠. 1번 답은 일단 벌써 쓸 수가 있어. 시효가 충족시켜주는 이상은 뭐야? 경제성이야. 자 그럼 조선시대에 시효와 유사했던 제도가 뭐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뭐랑 뭐? 취송기한? 정소기한 있었다. 나 취송기한부터 먼저 얘기할게.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정소기한 설명해 줄게. 요런 글이거든. 취송기한은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얘들아 이거 시효 얘기니? 아니죠. 우리 시효 이전 케이스, 1번 케이스, 불출석 케이스 얘기지. 그럼 얘는 시효랑 유사한 애야? 시효 아닌 애랑 유사한 거야? 시효 아닌 애랑 유사한 거죠. 그럼 답에다 취소기한을 적으면 절대 안 돼. 일정 기한 동안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 너 안 와? 너 패소. 성실하게 출석해서 대기한 당사자 너 왔어? 왔니? 너 오케이 합격. 요렇게 가는 거. 이게 바로 불출석 케이스다.
근데 우리 CU는 뭐였어? 소송 기한, 그러니까 일정한 그 CU가 지나면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CU랑 유사한 법일 거 아니야. 정소기한은 사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말한다. 즉 소송 걸 수 있는 일정 기한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경국대전 블라블라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소송 대상 중 가장 분본이 블라블라 안 중요해. 자, 뭐가 중요하냐?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이거 뭐랑 유사해요, 지금? CU에 대한 얘기랑 유사하죠. 그러니까 우린 답으로 취소기한 적었어야 했어? 정소기한 적었어야 됐어? 정소기한 적었어야겠지. 정답 보시면 1번 우리 경제성이랑 공정성 중에 경제성이 답이 되겠죠. 예측한 대로. 그리고 2번도 보시면 취소기한이 아니고 정소기한이다. 왜냐하면 우린 글 구조적으로 경제성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얘기 먼저 해줬어. 첫 번째, 불출석했을 때 출석 안 한에 떨구는 거. 두 번째가 뭐였어? 그게 CU였어. 요 구조 그대로 가져가서 유사한 조선시대 제도를 얘기해주거든. 첫 번째 제도가 뭐였냐면 그게 취소기한이야. 뭐랑 유사한 거? 불출석 케이스랑 유사한 거.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정소기한이었거든. 그게 뭐랑 유사한 거? CU랑 유사한 거.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글을 항상 구조적으로 독해하는 게 수능 국어에서도 중요하지만 약수령 논술에서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독해 시간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우리 구조의 중요성을 바로 이 세 번째 문제에서 정말 강력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먼저 확인 가시죠.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에 1번과 2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기역과 니은은 이거 알려줄게. 기역이 다이아몬드야. 2번이 뭐냐면 요게 흑연입니다. 모두 탄소 원자 간의 공유 결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다이아몬드랑 흑연의 공통점을 얘기해줘. 공통점이 뭐야?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할까 이제? 차이점 얘기하겠죠. 당연한 거야. 하지만 뭐의 차이로 강도, 전기성, 전기 전도성 등에서 차이가 생긴다. 즉 이게 차이거든.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전기 전도성의 차이. 그럼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강하면 흑연은 약하고 뭐 이런 꼴의 글이 전개가 되겠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1번 때문에 발생을 한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거. 이 알 수 없는 어떤 애 때문에 강도 차이가 생겨요.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차이가 생겨요? 전기 전도성 차이가 생겨요. 얘를 찾아주셔야 돼. 그 다음 기역과 니은은 보인다. 니은은 기역과 달리, 즉 흑연은 다이아몬드와 달리 무슨 결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허, 이 차이 왜 발생하냐면 누구 때문에? 흑연에 있는 어떠한 결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대.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친절하게 무슨 정보값까지 줬냐면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흑연은 요 특징까지 줘버린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결합이란 도대체 뭔지를 찾아주시면 우리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다 채워낼 수가 있겠죠. 자, 가봅시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리 및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한다. 아하, 그럼 우리 아까 문제에서 본 뭐랑 뭐는 동소체야?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는 탄소 동소체겠죠? 자, 동소체의 특성이 각각 다른 이유는 원자의 결합 방식이나 배열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자의 결합 방식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전자쌍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얘는 뭐 안에 들어가는 요소다? 결합 방식 안에 들어가는 하위 키워드다. 근데 그 공유 결합 밑에는 또 뭐가 들어간다?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이 공유 결합 안에 들어간다 라는 거. 자, 다음. 자, 단일 결합은 한 쌍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형식의 결합이다.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없고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생될 확률을 나타내는 공간 영역, 즉 전자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확률 궤도 함수인 오비탈로 규정되는 영역 내에 존재한다. 이거 중요할 것 같니? 안 중요해. 우린 뭐만 찾으면 돼, 얘들아? 흑연이랑 다이아몬드가 왜 다르냐고, 뭐 때문에 다르냐고 그거 찾으시면 되고 무슨 결합인지 찾으면 되거든. 근데 이 부분 내에서 그런 거랑 관련한 키워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넘어가. 단일 결합은 일반적으로 시그마 결합이며 모시기 결합은 조금 집중해서 봐야겠죠. 이는 결합에 참여하는 두 원자의 오비탈 영역의 일부분이 두 원자를 연결하는 일직선 축에서 서로 겹쳐.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얘들아, 내가 내 멋대로 안 중요한 정보 막 버리고 중요한 정보 취하는 걸로 보여? 지금 뭘 기준으로 중요한 정보와 안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을까? 우리가 미리 정리한 내용 있잖아, 얘들아. 이 우리가 찾아내야 할 요 물음표라는 애는요, 무슨 차이를 만드냐면 강도 차이랑 전기 전도성 차이를 만든대. 근데 내가 방금 중요하다고 밑줄 친 건 이 둘과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죠. 강도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야. 누가? 시그마 결합은 강도를 업시켜주는 애라고.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라는 애는요, 강도를 업시켜줘요. 강도 얘기했으면 뭐도 얘기해주면 좋은 글일까? 전기 전도성의 차이도 얘기를 해주면 좋은 글이겠지. 단일 결합에 참여한 전자들은 결합 궤도의 영역에 존재하게 되며 두 원자는 그 전자들을 공유한다. 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강도는 시그마는 강하고 전자를 공유한다 라는 특성을 잡아낼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 가보자. 이중 결합은 두 개의 원자가 두 쌍의 전자, 즉 전자 4개를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이다. 이중 결합은 이게 나오면 돼, 안 돼? 우리 예상했잖아.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었어. 그럼 시그마 결합이 아닌 애가 나와야 강도가 약하고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애를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시그마 결합이 나와. 이러면 돼? 안 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파이 결합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근데 우리 아까 뭐였어? 단일 결합은 시그마만 됐어. 근데 이중이면 뭐도 가능해? 시그마 플러스 파이 결합이 가능해. 그럼 얘들아, 누가 더 중요하겠니? 시그마 결합은 단일과 이중의 공통점이잖아. 그럼 너네가 문제로 낸다면 시그마를 내겠니? 파이 결합을 내겠니? 파이 결합을 내겠죠. 왜? 파이 결합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이중 결합에서만 가능한 얘만의 특징이다. 조금 주의해서 읽자. 파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는 달리 두 원자의 오비탈 영역이 90도 각도 측면으로 겹쳐지며 전자를 공유하는 형식의 결합이 다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하다? 결합력이 약하다. 이거 왜 중요해? 아까 설명한 뭐랑 관련 있는 키워드니까? 강도랑 관련 있는 키워드니까. 자, 그래서 이중 결합만 가능한 파이 결합이라는 애는요, 강도가 약해요. 이유까지는 우린 알 필요가 없어요. 또한 파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자유전자처럼 이동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이 결합을 가진 분자는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된다. 즉,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 다시 말해, 약간 자유전자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럼 얘들아, 사실은 다음 문단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자, 강도 차이랑 전기 전도성의 차이를 뭐가 만들어요? 어떤 결합 형태의 차이, 결합 방식의 차이가 만들어요. 1번 다 뽑았다. 자, 그 다음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는 탄소 동소체라는 공통점은 같지만 강도랑 전기 전도성 부분에선 차이가 있어요. 특히 흑연은 이 결합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이 결합 뭐겠니? 시그마야 흑연이야? 아니 뭐 시그마야 아니면 파이야? 파이겠지. 그럼 우리 지금 답 다 찾았다고.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빠르게 3번단을 눈깔로만 훑어줄 필요는 있겠죠. 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소체로는 탄소 동소체가 있다. 탄소 동소체인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결합 방식의 차이로 특징이 달라진다. 얘들아, 니네가 결합 방식이라는 키워드를 못 잡을까봐 한 번 더 줬어. 얼마나 친절하니?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 원자에 있는 4개 전자가 이웃에 위치한 탄소 원자 4개는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 단일 결합이다. 다이아몬드는 단일 결합이야. 그럼 뭐만 가능해? 시그마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어떻게 되겠니? 강도가 높겠지. 전기 전도성은 있을까 없을까? 전기 전도성은 없겠죠. 이와 달리 흑연에서는
각 탄소들은 이웃에 위치한 탄소 3개 블라블라블라 뭐랑은 시그마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뭐야? 뭐도 존재해? 파이 결합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강도가 다이아보다 어떨까? 강도가 낮겠죠? 전기 전도성은 있을까 없을까? 전기 전도성은 있겠죠. 그래서 결국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특성 차이는 결합 형식에서 비롯된다.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답으로 가시면 결합 방식 혹은 맨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해준 결합 형식 정도가 1번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흑연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가 있는지, 어떤 결합 방식인지 뭐라고 쓰면 돼? 파이라고 쓰시든가 파이 결합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뭐 이 정도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우리 여태까지 뭐 강연에 대한 글 확인했고 비문학에 대한 글 2개 정도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은 문학 문제입니다. 자, 문학도 마찬가지로 문제 먼저 확인해주세요. 그게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니까. 자,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시행을, 얘들아 시행이 뭐야? 얘들아 시행이라는 건 시어랑은 달라요. 시행은 시에서 한 줄을 시행이라고 해요. 그럼 시행 적으라고 하면 해당하는 줄 자체를 다 적어주시면 돼. 자, 백석의 시, 여승의 시행에는 여인의 처지를 상기시키는 소재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자, 2가지 요소 캐치하셨어야 돼. 첫 번째, 기억에는 여인의 처지를 상기시키는 소재가 있어야 합니다. 2번째, 시적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찾기 더 쉬운 건 시적 화자의 감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화자가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을 다 찾아서 그 부분 안에 여인의 처지를 상기시키는 어떤 특정 소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 자, 반면 시행 니은에서는 현실적인 죽음을 아하, 내용에서 현실적으로 누가 죽었나 봐. 시적 대상으로 형상화하여. 자, 죽음을 다른 시적 대상으로 표현했다, 형상화했다라는 얘기죠. 감정을 절제하고 비극적 상황을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시에 있어서 시적 대상과 형상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안 중요해.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기억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화자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뭐도 있어야 돼요? 여인의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가 있어줘야 돼. 자, 기억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죽음을 누가 죽었다 라고 표현하면 이거 형상화니? 아니지. 죽음을 다른 대상으로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형상화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단서 다 잡았고 요거에 해당하는 걸 시 안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제목이 여승이니까 여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여승이 뭐 하고 있냐면요, 합장하고서요 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녀에게서는요 가지취의 냄새가 났어요. 가지취가 뭔지 집착하면 안 돼, 얘들아. 수능이나 약수령 논술에서는. 아무튼 여승한테서는 가지취의 냄새가 나는 거야.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얘들아, 이거는 누가 느낀 바야? 화자가 느낀 바지. 지금 화자가 합장하고 절을 하는 여승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얘기를 해. 너네 초면인 사람한테 저 사람 되게 옛날같이 늙었다라는 표현 쓸 수가 있니? 이건 뭘 보여주는 단서냐면 초면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서야. 얘네 둘이 전에 만난 적이 있으니까 옛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더 늙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너무 중요하겠지. 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뭐야?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 문장을 찾아야 돼. 자, 찾았어.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까? 여인의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무슨 소재가 보여? 불경이 보여. 자, 불경은 여인의 처지를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겠죠. 왜? 그냥 여자가 아니라 여승이잖아. 여자 승임을 불경이라는 소재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럼 기억에 대한 답 뭐야? 요 시행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평안도에
옥수수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자,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연에선 여승이 있었거든. 근데 여인이랑 여승이랑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같은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럼 왜 여승에서 여인으로 표현이 바뀌었을까? 우리 수특이랑 내신에서 여승 지문 많이 해봤잖아. 지금 뭐 회상하는 거야? 과거 회상하는 거야. 뭐가 아직 모이기 전에 과거? 여승이 아직 여승이기 이전에 그냥 여인일 때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화자는 그 이전에 여승과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과거야 과거. 화자는요, 옛날에 그 여인이 여승이 되기 전에 여인일 때 걔한테서 옥수수를 샀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같이 차게 울고 있었어요. 우리 내신이었으면 그 여자가 왜 울었는지, 왜 금전판인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겠지만 우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문제가 시킨 것만 하시면 돼. 자,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금 주어가 생략돼 있거든. 누가 기다린 거니? 화자가 지아비를 기다려? 그런 얘기야 지금? 아니죠. 그 여인이 지아비를 기다리다가 10년이 갔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아비 와 안 와? 지아비가 돌아오지 않아.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안에서 뭐랑 관련된 거 찾았어야 됐지? 니은에서? 죽음이랑 관련된 거 찾았어야 됐지. 근데 죽음을 죽음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적 대상으로 형상화해서 나타내는 시행 찾았어야 했어. 이거 돼? 안 돼? 우리 지금 어린 딸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 안 하고 도라지 꽃이라는 죽음을 상징하는 보라색 소재 혹은 돌무덤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럼 요거 니은에 적절할까 안 할까? 너무 적절해. 자, 찾을 거 다 찾았다. 뭐랑 뭐 쓰시면 된다? 기억에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기 마지막 문장 적어주시면 되고요. 니은에는 뭐 적어주시면 된다?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자기 독해에 확신이 있으면 이거 안 읽어도 돼. 근데 설명은 할게. 뭐가 조금 문제적일 수 있느냐?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걸 간혹 1번에 대한 답안으로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화자의 정서가 표현된다고 얘기했어. 여인의 정서가 아니라. 자, 여기서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다. 뭐가 여인의 머리오리가. 그럼 이건 누구의 슬픔이야? 나의 슬픔이야? 여인의 슬픔이야? 여인의 슬픔이죠. 그래서 화자의 슬픔이라는 말에는 적절하지가 않아. 근데 뭐 소재가 사용됐다. 여인의 처지가 상징되는 나타나는 소재를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일견, 얼핏 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적절한 답은 아니다라는 거. 네, 정답 확인합시다. 정답 보시면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혹은 한자 빼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적어주시면 적절하고요.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 적는 건 정답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항 해설까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문학이니까. 자, 백석의 여승에 등장하는 여인은 집 나간 지아비를 기다려야 하는 운명과 일제시대 식민지 시기에 수탈을 견디며 살아야 했던 1930년대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승에 등장하는 여인은 가난한 생활고에 어린 딸의 죽음까지 우리가 해석한 게 맞죠? 감당해야 했던 속세의 삶을 떠나서 여승이 되었어요. 누가요? 여인이요. 우리가 독해한 게 다 맞아요. 불경이라는 소재 자체가 우리 답안에 불경이라는 소재가 들어가지 여승이 된 여인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어지는 서러워졌다라는 표현에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이다. 이유까지 쌤이 설명한 바와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 자, 사실상 이 시에서 가장 섬세한 상상력으로 시적 대상이 드러난 시구는 현실적인 죽음, 자식의 죽음을, 자기 딸의 죽음이죠. 물질적인 시적 대상을 통해서, 즉 도라지꽃이나 돌무덤이라는 다른 대상을 통해서 죽음을 형상화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시적 대상인 자식의 죽음을 도라지꽃과 돌무덤으로 형상화하여 오히려 비극적인 상황을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답은 뭐다?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이 부분 다 적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설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우리 여기까지 2024학년도 A형 문항을 통해서 확인해본 가천대 논술이 어떤 유형으로 어떤 해설과 또 어떤 기준으로 지금 채점이 되고 있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방식으로 꼼꼼하게 2025학년도 유형을 대비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장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능 끝나고 열흘 만에 후다닥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약수령 논술 자체가 사실 수능 국어에 대한 되게 난이도 낮은 버전의 어떤 도움이 되는 수단이고 또 교환이고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함께 병행적으로 여름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꼼꼼하게 실력을 차근차근 다지면 후반기에는 아마 약수령 논술을 거의 안 틀리게 되지 않을까 감히 단언하면서 우리 OT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